여러분, 혹시 주변의 부모 재산 때문에 형제끼리 싸우는 모습을 본 적 있으신가요? 혹은 가족 간의 연락이 끊어지고 서로를 미워하면서도 그 이유를 제대로 말하지 못하는 경우는요? 사실 이런 일은 결코 드문 일이 아닙니다. 한국에서 10명 중 9명이 부모 재산 문제로 가족과 갈등을 겪는다는 통계가 있을 정도니까요. 이렇게 가족이라는 가장 가까운 사람 사이에서도 싸움이 생기는 걸까요? 왜 피를 나눈 형제, 같이 자란 자녀들조차 한순간에 서로를 적으로 느끼는 걸까요? 여기엔 단순한 돈 문제뿐만 아니라 삶의 태도, 가치관, 그리고 오래 묵은 상처가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한때는 함께 웃고 떠들며 같은 밥상에서 자란 사이였지만 나이가 들고 부모가 떠난 뒤에는 서로 다른 선택과 삶의 무게 때문에 조금만 생각이 다르고 조금만 행동이 달라도 관계가 깨져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하려는 건 단순한 가족 갈등이 아닙니다. 바로 형제 자녀 사이에 벌어지는 결정적 이유와 우리가 놓치기 쉬운 감정의 함정입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단순히 싸움의 원인을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혹시 내 가족 관계에서 이미 보지 못한 균열을 깨닫고 미리 지킬 수 있는 방법까지 알게 될 겁니다. 혹시 여러분도 부모님이 남긴 재산을 두고 형제끼리 다툼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왜 우리 가족만 이렇게 꼬이는 걸까? 라는 생각을 해본 적 있나요? 혹은 이미 연락이 끊긴 형제나 자녀를 떠올리면서 마음속 깊이 묵은 서운함을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오늘은 그 숨겨진 이유와 우리가 흔히 간과하는 심리적 패턴, 그리고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왜 가족 사이가 이렇게 쉽게 깨지는지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 잠깐 상상해 보세요. 한순간의 오해와 잘못된 기대 때문에 평생 함께할 줄 알았던 형제와 서로를 원수처럼 여기며 살아야 하는 상황. 이보다 더 마음 아픈 현실이 있을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바로 그 형제 자녀 갈등의 결정적 이유를 공개합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면 단순히 남의 이야기가 아닌 여러분의 가족 관계를 돌아보고 혹시 모르는 사이 쌓이고 있는 감정의 균열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미 멀어진 가족과 관계를 회복하거나 최소한 상처를 줄이는 방법까지 살짝 엿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마음 단단히 잡으세요. 왜 10명 중 9명이 부모 재산 때문에 형제와 싸우는지, 그 숨겨진 이유를 알고 나면 가족이라는 이름 뒤에 숨은 진짜 현실을 마주하게 될 테니까요. 부모라면 누구나 자식들을 똑같이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나는 누구 하나 미워한 적 없다. 하지만 현실에서 자식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는 늘 형만 챙겼어요. 아빠는 막내한테만 약했죠. 이건 단순한 오해가 아닙니다. 사랑의 표현 방식은 사람마다 다르고 특히 한국의 부모 세대는 정서적 표현에 서툰 세대입니다. 그들은 말보다 행동으로 사랑을 표현했죠. 공부 열심히 해라라는 잔소리, 내 동생 좀 챙겨라라는 부탁. 그 안에는 분명 사랑이 있었지만 자식들 입장에서는 부담과 차별로 느껴지는 순간이 많았습니다. 이런 사랑의 불균형은 어릴 땐 잠깐의 서운함으로 지나갑니다. 하지만 부모가 세상을 떠난 뒤 유산이라는 현실적인 문제와 맞닿는 순간 폭발합니다. 그동안 눌러왔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올라옵니다. 한 가족의 실제 사례를 볼까요? 서울의 한 70대 어머니는 평생 큰아들과 살았습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나자 큰아들이 경제적으로 도움을 줬고 어머니는 늘 우리 큰애가 효자야라고 말했죠.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둘째, 셋째는 마음속에 돌 하나씩을 언뜻 서운함을 쌓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남은 건 10억 원짜리 아파트 한 채, 유언장은 없었습니다. 큰아들은 내가 모셨으니 내 몫이 더 많아야 한다고 주장했고 둘째와 셋째는 효도는 부모를 이용한 거래가 아니라고 반발했습니다. 결국 재산 분할 소송으로 이어졌고 법적 판결은 3대 3사로 나뉘었지만 형제 관계는 영원히 끊어졌습니다. 가족끼리의 싸움은 법정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후의 인생, 제사 때, 명절 때 서로의 존재를 지워버리며 살아가는 겁니다. 이런 일이 생기는 근본 원인은 돈이 아니라
사랑의 불균형에 대한 인정받지 못한 감정입니다. 부모가 누구를 더 챙겼는가? 누구에게 더 기대했는가? 이 사소한 차이들이 자식들 마음속에 서열을 만들고 그 서열은 상속의 순간 불공평으로 드러납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큰아들은 부모를 모시는 사람, 딸은 시집가면 남의 집사람이라는 구시대적 사고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유산을 아들에게만 몰아주는 경우가 지금도 많습니다. 그럴 때 딸들은 묻습니다. 평생 부모님께 똑같이 효도했는데 아들이라는 이유로 차별받아야 하죠? 이 질문 앞에서 부모는 대답하지 못합니다. 사랑은 평등하지만 사회는 그렇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구조적인 불균형이 결국 가족의 감정마저 갈라놓은 겁니다. 한국 사회에서 효도는 마치 측정 가능한 도덕의 단위처럼 여겨집니다. 누가 부모님 병원에 더 자주 갔는가? 누가 생활비를 더 냈는가? 누가 제사에 더 자주 참석했는가? 이런 게 마치 사랑의 점수처럼 매겨지죠. 그런데 효도의 방식은 세대마다 다르고 상황마다 다릅니다. 부모님과 함께 사는 자식은 시간을 바칩니다. 멀리 사는 자식은 돈을 보냅니다. 둘 다 나름의 방식으로 효도를 하지만 상속이 걸리는 순간 이게 비교로 변합니다. 한 60대 남성의 사례가 있습니다. 그는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12년 동안 병간호를 했습니다. 매일 병원에 들렀고 간병인을 대신하며 부모 곁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부모가 남긴 집은 셋 자식에게 공평하게 나누는 유언장이었습니다. 그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이게 공평합니까? 저는 제 인생을 바쳤는데요. 그의 말에는 분노와 서러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반면 둘째는 말했습니다. 형, 그건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거잖아. 엄마는 늘 미안해하셨는데. 이 대화가 바로 형제 싸움의 본질을 보여줍니다. 각자 자기 입장에서 정의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의 입장에서는 모든 자식이 다 소중했기에 누구 하나에게 치우칠 수 없었던 겁니다. 효도라는 건 결국 사랑의 언어가 다른 문제입니다. 한쪽은 나는 행동으로 보였다고 말하고 다른 한쪽은 나는 마음으로 표현했다고 말하죠. 하지만 유산이라는 현실적인 기준은 이 차이를 감정적으로 계산하게 만듭니다. 결국 사랑이 거래처럼 보이게 되는 거죠. 이건 단지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 사회의 효 개념은 여전히 희생과 보상을 연결시키는 구조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더 희생했는가가 곧 누가 더 받을 자격이 있는가로 이어집니다. 이때부터 사랑은 점수가 되고 관계는 경쟁이 됩니다. 한국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유언, 그런 거 필요 없어. 알아서 잘하겠지. 그런 말 꺼내면 재수 없잖아. 하지만 바로 그 말이 가족을 갈라놓는 씨앗이 됩니다. 법적으로 보면 유언장이 없는 상태에서 사망하면 상속재산은 법정 비율에 따라 자동 분배됩니다. 하지만 실제 현실에서는 그 법이 공평하지 않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가족의 관계에는 감정이 있고 그 감정은 법이 다루지 못하기 때문이죠. 유언이 없을 때 자식들은 부모의 마지막 말을 각자 다르게 기억합니다. 아버지가 그 땅은 내게 준다고 하셨어. 아니야, 엄마는 그건 다 같이 나누라고 했어. 같은 말을 듣고도 다르게 해석하는 겁니다. 이런 모호함이 쌓이면 결국 법정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형제는 서로의 삶을 낱낱이 파헤치게 됩니다. 누가 부모한테 돈을 빌려갔나? 누가 병원비를 냈나? 누가 결혼할 때 더 받았나? 그렇게 서로의 삶이 증거자료로 변해버립니다. 결국 부모가 미리 한 장의 종이에 정리해줬다면, 단 한 줄이라도 이건 누구에게, 이건 이렇게 하라고 남겼다면 그 싸움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한국은 체면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체면은 늘 비교로 완성됩니다. 형제간에도 누가 더 부모님께 잘했냐는 보이지 않는 경쟁이 존재합니다. 이 비교의식은 어릴 때부터 시작됩니다. 형은 공부 잘했는데 넌 왜 그래? 누나는 늘 부모님 말씀 잘 들었잖아. 이런 말들이 쌓여 형제는
서로를 라이벌처럼 인식하게 됩니다. 부모 재산이 남았을 때 이 경쟁심은 다시 살아납니다. 내가 더 잘했잖아. 내가 더 힘들었잖아. 이런 말들이 감정의 불씨가 됩니다. 특히 주변의 시선이 문제를 더 크게 만듭니다. 누가 얼마 받았대. 형제끼리 왜 저러나 봐. 이런 소문 한 줄이 가족을 더 망가뜨립니다. 결국 체면을 지키기 위해 시작된 싸움이 체면을 완전히 잃는 싸움으로 끝납니다. 부모의 유산은 단지 돈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부모의 인생, 그들의 희생, 그들의 마음이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은 그걸 금액으로 바라봅니다. 누가 얼마 받았는지, 누가 덜 받았는지. 그러다 보니 부모가 남긴 진짜 유산, 가족 간의 사랑과 관계는 사라집니다. 진짜 현명한 부모라면 돈보다 관계를 남겨야 합니다. 그리고 현명한 자식이라면 부모의 재산을 감사로 받아들이는 성숙함을 가져야 합니다. 부모가 떠난 후 남는 건 돈이 아닙니다. 그들이 살아온 시간, 그들이 남긴 온기, 그게 진짜 유산입니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가족과 이야기를 나누세요. 서로의 마음을 정리하세요. 미리 대화하고 미리 나누면 가족은 돈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느 가정에서나 그럴 리 없다고 말하지만 막상 부모의 재산이 분배되는 순간이 오면 생각보다 많은 이들이 돌이킬 수 없는 관계에 파탄을 맞는다. 특히 부모님이 돌아가신 직후 장례식장에서부터 시작되는 감정의 싸움은 놀라우리만큼 빠르고 거칠다. 겉으로는 서로 힘든 시기니까 조용히 하자고 하면서도 속으로는 이미 계산이 돌아가기 시작한다. 누가 얼마를 받게 될지, 평생 자신이 한 고생은 어떻게 보상받을지, 그리고 부모가 생전에 누구에게 더 마음을 주었는지까지. 이때부터는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라 평생의 서운함이 통장 잔고처럼 들춰진다. 한 60대 여성의 이야기가 있다. 평생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며 부모를 모셨고 도시로 간 형제들은 거의 찾아오지 않았다. 부모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바칠도, 간병도, 제사도 모두 자신이 감당했다. 하지만 막상 유산 분할을 하게 되자 도시에서 살던 오빠가 법대로 일례나자고 나섰다. 그녀는 분노를 참지 못했다. 부모 모실 때는 나 혼자였는데 나눌 땐 왜 같이냐? 하지만 법은 냉정했다. 감정이 아무리 억울해도 부모의 재산이 공동상속이라는 이름 아래 놓이는 순간 평생의 희생은 숫자로 환산되지 않는다. 결국 그녀는 소송을 걸었고 형제들은 장례식 후 단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돈보다 더 무서운 건 그동안 쌓인 서운함이 돈으로 폭발하는 거예요. 이 사례는 결코 특별하지 않다. 오히려 너무 흔하다. 한국의 가족관계에서는 부모를 누가 더 챙겼는가 보다 부모가 생전에 누구에게 더 줬는가가 갈등의 불씨가 된다. 예를 들어 부모가 한쪽 자녀에게 미리 증여를 해두면 나머지 형제들은 그때부터 신뢰를 잃는다. 부모님은 처음부터 저 사람 편이었다는 생각이 자리 잡는다. 그리고 그 생각은 부모가 돌아가신 후 유산을 나누는 자리에서 현실로 드러난다. 사랑의 차별이 재산의 차별로 변한 것이다. 심리학적으로 보면 유산 싸움은 돈의 문제라기보다 애정의 불평등에 대한 폭발이다. 형제자매 사이에 남아있던 미묘한 감정들, 엄마는 늘 너만 예뻐했지라는 말들이 현실적인 돈 문제로 나타날 때 인간은 훨씬 더 격렬하게 반응한다. 돈은 단순한 수단이 아니라 내가 사랑받은 증거처럼 느껴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상속은 가족의 감정사를 거울처럼 비춘다. 겉으로 보기엔 화목했던 가족일수록, 속에 눌러둔 감정이 많았던 가족일수록 그 폭발력은 더 크다. 또 하나의 문제는 부모 세대가 자녀들에게 유산 계획을 명확히 하지 않은 채 떠나는 경우다. 한국에서는 여전히 돈 이야기를 꺼리는 것이 불효처럼 여겨진다. 그런 말하면 부모 빨리 돌아가신다는 미신 같은 말 때문에 대부분의 부모들은 생전의 재산 이야기를 피한다. 하지만 그 침묵이야말로 갈등의 씨앗이다. 명확히 하지 않으면 각자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한다. 엄마가 나한테 맡긴다고 했어. 아버지가 너한테는 안 준다고 했어. 라는 서로 다른 기억이 충돌하며 감정은 걷잡을 수 없게 된다. 한 변호사에게 들은 실제 사례는 이렇다. 부모가 남긴 아파트 한 채 때문에
세 남매가 8년째 소송 중이었다. 처음엔 단순히 누가 살고 누가 팔 거냐의 문제였다. 하지만 싸움이 길어지면서 어릴 적 기억까지 재판정에서 쏟아졌다. 엄마는 늘 오빠만 감쌌어요. 나는 매달 용돈 드렸는데 동생은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했어요. 법정은 어느새 가족의 감정 쓰레기장이 되었다. 결국 집은 팔렸지만 남은 건 돈이 아니라 상처뿐이었다. 판결 후 그들은 법원 앞에서 서로를 향해 이렇게 말했다. 다시는 보지 말자. 그 말은 진심이었다. 이처럼 상속 다툼의 핵심은 돈보다 감정이다. 그 감정은 수십 년간 쌓여온 서운함, 비교, 기대, 그리고 부모의 편애에서 비롯된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모가 생존해 있을 때 이 문제를 정리하려 하지 않는다. 형제끼리 그러는 게 아니야. 우린 그런 일 없을 거야 라는 말이 오히려 문제를 덮어버린다. 덮인 감정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 부모의 부고 소식이 들리는 순간 그것은 현실로 떠오른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싸움이 단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유산 분쟁은 가족의 미래까지 파괴한다. 자녀 세대끼리, 조카들끼리, 나중에는 손주들까지도 누구네 집은 더 받았다는 말로 감정이 전이된다. 부모 세대의 침묵이 세대를 넘어 갈등의 씨앗이 되는 셈이다. 이쯤 되면 이런 의문이 생긴다.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싸울까? 돈 몇 푼이 가족보다 중요한 걸까? 하지만 인간의 마음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이 싸움에는 부모의 사랑에 대한 인정 욕구, 희생에 대한 보상 심리, 불공정에 대한 분노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 특히 부모를 직접 모셨던 자녀일수록 내 시간과 인생을 바쳤다는 생각이 강하다. 반면 멀리 떨어져 있던 자녀는 나도 나름 부모를 도왔고 법적으로는 똑같다고 주장한다. 두 입장 모두 틀리지 않지만 서로의 감정선은 절대 만날 수 없다. 그래서 상속은 감정보다 논리가, 논리보다 이성이 앞서야 하지만 가족 안에서는 그 이성이 늘 무너진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런 싸움을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생전의 대화다. 하지만 그 대화를 시도하는 순간 부모는 종종 이렇게 말한다. 내가 죽기도 전에 그런 얘기를 왜 하냐. 결국 대화는 미뤄지고 미뤄진 문제는 더 커진다. 부모의 마지막 말 한마디조차 해석 다툼의 대상이 된다. 그때 엄마가 넌 걱정 없다 했잖아. 그건 안 준다는 뜻이야. 아니야, 걱정 없다 했으니까 챙겨준다는 뜻이지. 이렇게 한 문장, 한 단어가 싸움의 불씨가 된다. 결국 우리는 인정해야 한다. 부모의 재산을 두고 싸우는 것은 돈 때문이 아니라 관계의 결산 때문이다. 평생의 관계를 계산서처럼 정리하는 과정 속에서 인간의 민낯이 드러난다. 부모가 남긴 건 돈이 아니라 그동안의 관계의 흔적이다. 그리고 그 흔적이 불공정하다고 느껴질 때 사람은 사랑보다 분노를 택한다. 이야기는 단순히 남의 집 얘기가 아니다. 지금도 수많은 가정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균열이 생기고 있다. 부모는 사랑으로 자녀를 키웠지만 자녀들은 때로 그 사랑의 무게를 공정성으로 환산한다. 그래서 우리는 질문해야 한다. 과연 부모의 사랑은 공평해야 하는가? 그리고 그 사랑이 남긴 재산은 누구의 것인가? 사람들은 흔히 말한다. 우리 집은 그런 일 없어. 우리는 사이좋으니까. 하지만 이상하게도 상속 다툼이 벌어지는 집들의 공통점은 바로 그 말이다. 겉으로는 화목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오래된 감정이 쌓여 있었다. 부모는 자녀들이 싸울 줄 몰랐고 자녀들은 부모가 이렇게 불공정할 줄 몰랐다. 그리고 어느 날 부모가 세상을 떠난 뒤에야 서로의 진심을 오해한 채 싸움이 시작된다. 이런 비극을 막으려면 부모 세대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 있다. 그것은 바로 재산의 정리보다 먼저 감정의 정리다. 부모가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은 돈이 아니라 관계의 질서와 감정의 정돈된 마무리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늘 공평하려고 한다. 하지만 인생을 살다 보면 모든 자식에게 똑같이 할 수는 없다. 누군가는 경제적으로 어렵고 누군가는 멀리 살아 돌보지 못한다. 또 누군가는 부모 곁에서 희생하며 보살피기도 한다. 이런 차이는 필연적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부모는 이런 차이를 말로 풀지 않는다. 그저 마음속으로 나중에 알아주겠지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세상에서 가장 큰 오해는 말하지 않은 사랑에서 시작된다. 예를 들어, 한 어머니가 있었다. 세 자녀 중 둘째 딸이 가장 가난했기에 생전에 몰래 아파트 전세금을 보태주었다. 그녀는 언니들은 형편이 좋으니까 이해하겠지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막상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그 사실이 밝혀지자 두 언니는 분노했다. 왜 우리 몰래 줬어요? 그럼 우리는 뭐가 돼요? 결국 유산보다 큰 상처가 남았다. 이 사례에서 중요한 건 돈이 아니다. 설명하지 않은 선의는 오해를 낳는다는 것이다. 어머니는 사랑으로 한 일이었지만 자녀 입장에서는 차별로 느껴졌다. 그렇기에 부모가 생전에 해야 할 일은 사랑을 숫자로 환산하기 전에 감정을 대화로 풀어내는 것이다. 자녀들에게 미리 말해야 한다. 너는 나랑 오래 있었으니까 나는 내 희생을 알아. 그래서 조금은 더 도와줄 거야. 너희 형편이 다 다르지만 엄마 아빠는 다 사랑해. 이렇게 진심을 설명하면 최소한 싸움의 방향은 달라진다. 사람은 이해할 기회가 있을 때 훨씬 덜 분노한다. 반대로 이유도 모른 채 차별당했다고 느낄 때 그 감정은 쉽게 가라앉지 않는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유언의 투명성이다. 한국 사회에서는 아직도 유언장이라는 말을 꺼리는 경우가 많다. 왠지 유언장을 쓰면 죽음을 준비하는 것 같아 불길하다는 인식 때문이다. 하지만 선진국에서는 유언장은 가족 간의 갈등을 막는 가장 따뜻한 도구로 여겨진다. 부모의 생각이 명확하게 문서로 남아있으면 자녀들은 감정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줄어든다. 예를 들어 미국이나 일본에서는 가족회의처럼 부모가 생전에 자녀들을 불러 모아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함께 이야기하는 문화가 있다. 부모의 뜻을 직접 듣고 그 자리에서 서로 감정을 나누며 합의를 본다. 그래서 부모가 떠난 후에도 싸움이 거의 없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그 대화를 미루다 결국 부고 소식이 그 대화의 시작이 된다. 그리고 그때는 이미 늦다. 한 노부부의 실제 사례가 있다. 이 부부는 아들이 셋 있었는데 둘째가 평생 부모를 모시며 살았다. 부부는 이 아이가 가장 고생했으니 집은 둘째에게 주자고 결심했다. 하지만 다른 두 아들이 상처받을까 봐참아 말을 꺼내지 못했다. 결국 유언장도 쓰지 않았다. 부부가 세상을 떠난 뒤 집문서를 본 첫째는 충격을 받았다. 왜 둘째한테만 줬어? 서류상 증여는 되어 있었지만 부모의 진심은 남아있지 않았다. 결국 세 형제는 법정에서 만났다. 만약 부모가 생전에 한 번만이라도 솔직하게 이야기했더라면 그들은 서로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었을 것이다. 침묵은 사랑의 표현이 아니다. 오히려 오해의 시작이다. 그리고 여기서 더 근본적인 이야기를 해야 한다. 사람들이 상속싸움을 하는 진짜 이유는 단순히 돈 때문이 아니다. 인정받지 못한 마음, 평생 누적된 비교와 상처, 그리고 부모의 사랑이 불공평했다고 느끼는 감정 때문이다. 부모는 평생 자신이 자녀들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믿는다. 하지만 자녀들은 그 사랑을 공정하게 받았는가로 판단한다. 결국 사랑의 언어가 엇갈린다. 부모는 나는 다 사랑했어라고 말하지만 자녀는 나에게는 그게 느껴지지 않았어라고 답한다. 이 감정의 차이가 부모의 죽음 이후에야 폭발한다. 한 심리상담 사례를 보면 어머니의 유산 문제로 오빠와 절연한 여동생이 있었다. 그녀는 돈 때문이 아니라 엄마가 끝까지 오빠 편이었던 게 서운했다고 울었다. 그녀에게 유산은 단순한 금액이 아니라 엄마의 마음이 어디에 있었는가를 증명하는 상징이었다. 결국 상속싸움이란 사랑의 불균형을 정산하는 감정의 장이다. 그렇다면 부모는 어떻게 해야 할까? 가장 중요한 건 공평하게 주는 것보다 공감하게 설명하는 것이다. 모든 자녀에게 똑같이 줄 수는 없다. 하지만 왜 이렇게 결정했는지를 설명하면 자녀는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너는 부모를 돌보느라 다른 걸 못했잖아. 그래서 조금 더 챙겨줄게. 이 말 한마디가 법정 문서보다 훨씬 큰 효과를 낸다. 사람은 억울함보다 이해받지 못한 감정에 더 분노한다. 그리고 부모가 정말 현명하다면 생전에 재산을 일부 나누되 같이 모이는 시간을 조건으로 걸어두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이 집은 세 자녀가 매년 함께 제사를 지내는 조건으로 공동 소유한다. 이런 결정은
단순한 재산 분배가 아니라 가족의 관계를 유지시키는 장치가 된다. 재산이 가족을 갈라놓는 것이 아니라 다시 묶어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제 자녀의 입장에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많은 자녀들이 부모의 유산을 두고 싸운 뒤 뒤늦게 후회한다. 그깟 돈 때문에 형제 얼굴도 못 본다니. 하지만 그 말은 언제나 싸움이 끝난 뒤에 나온다. 싸움의 순간에는 그 누구도 돈보다 가족을 우선시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상속 싸움은 돈의 문제로 시작하지만 점점 존중의 문제로 변하기 때문이다. 나를 무시했어. 내가 한 걸 다 잊었어. 이런 감정이 개입되면 이성은 사라진다. 한 50대 남성은 이런 말을 했다. 나는 오히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형제들 진짜 얼굴을 봤어요. 평생 착한 줄 알았던 형이 그렇게 욕심낼 줄 몰랐죠. 하지만 돌이켜보면 그 형만 변한 게 아니었어요. 나도 그때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이 고백이 의미 있는 이유는 대부분의 상속 싸움이 양쪽 모두에게 상처를 남긴다는 점이다. 이긴 쪽은 후회하고 진 쪽은 평생 원망한다. 결국 모두 잃는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결국 이렇게 정리된다. 상속 싸움을 막는 진짜 방법은 법이 아니라 대화다. 유언장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사랑을 정리하는 말 한마디다. 부모가 살아있을 때 해야 할 말, 자녀가 들어야 할 말이 있다. 엄마 아빠는 너희 모두를 사랑하지만 각자의 사정이 다르다는 걸 이해해줬으면 해. 이 말 한마디가 장례식장에서의 100번의 오해보다 훨씬 강력하다. 사람은 떠나도 말은 남는다. 그 말이 오해로 남을지, 이해로 남을지는 지금의 대화에 달려있다. 재산은 세대가 지나면 사라지지만 말과 감정은 세대를 넘어 전해진다. 결국 부모가 자녀에게 남겨야 할 진짜 유산은 돈이 아니라 후회 없는 관계의 마무리다. 부모가 재산을 나누는 이유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누구는 공평하게 나누겠다고 하지만 또 다른 부모는 힘든 자식에게 더 주고 싶다고 말하죠.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바로 그 사랑의 차이가 싸움의 씨앗이 됩니다. 어느 70대 어머니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큰애는 자기 힘으로 잘 살고 있으니까 힘든 막내 좀 도와줘야지. 그 말엔 분명한 애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큰아들은 이렇게 느꼈습니다. 엄마는 내가 잘 사는 게 서운한가 봐. 왜 항상 막내만 챙겨? 이때부터 균열이 시작된 겁니다. 부모가 사랑으로 한 선택이 자식에겐 불공평한 판단으로 느껴지는 순간. 그 순간부터 형제의 관계는 서서히 변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감정의 왜곡은 오랜 시간 쌓여온 가족 내 역할의 차이에서 비롯됩니다. 첫째는 언제나 참아야 하는 사람이었고, 둘째는 기대에 못 미치는 사람이었으며, 막내는 보살핌을 받는 사람으로 자리 잡았죠. 그 역할이 수십 년간 유지되다가 부모의 재산 분배 문제로 한자리에 모이게 되면 그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폭발합니다. 첫째는 말합니다. 내가 부모님 모시며 고생했잖아. 당연히 그만큼 받아야지. 둘째는 반박하죠. 돈으로 효도를 계산해. 그건 욕심이야. 막내는 억울합니다. 나는 어려서 부모님 사랑도 제대로 못 받았어. 이제라도 조금 더 받고 싶을 뿐이야. 이 대화는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랑받고 싶었던 마음이 인정받고 싶었던 상처가 재산이라는 현실적인 문제에 기대어 터져나오는 겁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부모가 생전에 공평하게 유언장을 써놓고도 자식 간의 싸움이 끝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공평함과 공정함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공평하게 나눈다 해도 어떤 자식은 그게 불공정하다고 느끼죠. 부모님 병원비를 내던 자식, 매주 집에 찾아가던 자식. 그런 시간과 정성을 들인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평생을 돌봤는데 그 수고는 돈으로도 계산이 안 되는 거야. 반면 멀리 살며 부모님께 자주 못 갔던 자식은 이렇게 느낍니다. 나는 부모님이 나를 불효자 취급하는 게 더 아팠어. 결국 싸움의 본질은 돈이 아니라 사랑의 불균형에서 시작되는 거죠. 부모 입장에서도 억울합니다. 나는 나름대로 다 공평하게 했는데 애들이 싸우는지 모르겠어. 어머니는 늘 큰아들에게 미안했고
아버지는 막내를 걱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사랑의 계산법은 항상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하지만 자녀의 입장에서는 그 계산이 너무 복잡합니다. 부모가 준 사랑의 크기를 비교하면서 누가 더 받았는가, 누가 덜 사랑받았는가를 따지기 시작하죠. 이런 심리적인 싸움은 시간이 지나며 더욱 단단한 벽이 됩니다. 상속 후에도 형제 간의 명절 연락이 끊기고 결혼식, 제사, 심지어 부모의 기일조차 따로 지내는 가족들이 늘고 있습니다. 서울의 한 부동산 중개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상속 문제로 다투지 않은 가족을 본 기억이 거의 없습니다. 결국 유언장이 있어도 사람의 마음까지는 못 나눠주거든요. 문제는 부모의 생전 태도에서도 자주 발생합니다. 한쪽 자식의 계좌로 생활비를 보내주거나 한 명에게만 집 관리나 병간호를 맡기면 다른 자식들이 편애로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엄마는 늘 언니만 믿잖아. 아버지는 형만 챙기고 나한테는 전화 한 통 없었잖아. 이런 말들이 오가면 이미 돈 문제가 아니게 됩니다. 그건 마음의 빚이 쌓인 결과입니다. 실제로 2020년 이후 가족 간 상속 분쟁 건수는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특히 부모가 돌아가신 뒤 6개월 안에 형제끼리의 소송이 제기되는 비율이 70% 이상이라는 통계도 있습니다. 그만큼 상속은 돈의 문제보다 감정의 폭발이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님이 계실 때 다 정리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하지만 현실은 부모가 살아있을 때 그 이야기를 꺼내는 것조차 불효로 여겨지는 문화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미뤘던 대화가 결국 부모의 부재 이후 싸움의 폭탄으로 터져버리는 겁니다. 한 여성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그녀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처음으로 형제들과 함께 상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머니는 모든 재산을 똑같이 나누라는 유언을 남겼지만 큰오빠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남긴 말은 그래도 이 집은 내가 관리했잖아. 매달 세금도 내가 냈고 수리비도 다 내가 냈어. 그럼 그만큼은 인정해줘야지. 작은 누나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오빠, 그거 돈으로 다 따지면 끝도 없어. 엄마가 바랐던 건 형제끼리 싸우지 말라는 거였잖아. 하지만 이미 관계는 무너졌고 결국 변호사를 통해 재산 분할이 진행됐습니다. 그 이후 그 가족은 5년째 서로의 생일조차 모릅니다. 많은 부모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아직은 괜찮아. 나중에 천천히 이야기하자. 하지만 그 나중이 오지 않는다는 걸 우리는 너무 늦게 깨닫습니다. 상속 이야기를 꺼내면 괜히 마음이 불편해지고 자식들이 욕심 부릴까 봐 두려워서 말을 삼킵니다. 괜히 돈 얘기 꺼내면 애들 싸움만 일어나지. 이런 생각이 결국 가족을 갈라놓는 시작점이 되는 겁니다. 부모의 침묵은 때로 사랑의 방식이었습니다. 내가 떠나도 애들끼리 잘 의논하겠지.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믿음은 현실에서 무너집니다. 어머니의 장례식이 끝난 다음 날 형제가 마주 앉은 자리에서 서로의 눈빛이 싸늘하게 변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엄마 통장 잔고가 이만큼밖에 없어? 그동안 누가 관리했어? 엄마가 내 이름으로 해둔 부동산, 그건 어떻게 된 거야? 그제야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쌓아왔던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지고 한마디도 하지 않았던 부모의 침묵이 형제들 사이에서 가장 큰 불씨가 됩니다. 부모의 회피는 갈등을 막기 위한 침묵이었지만 그 침묵이 오히려 갈등의 불을 더 크게 키워왔습니다. 예를 들어 한 80대 부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식 셋 중 큰아들은 해외에, 둘째는 지방에, 막내는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늘 막내에게 고맙다, 내가 있어서 든든하다고 말했지만 재산 이야기는 한 번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돌아가신 후 모든 재산이 막내 명의로 되어 있었죠. 형제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큰아들은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부모님은 우리한테 한마디도 안 하셨잖아. 그런데 이건 너무 불공평하잖아. 막내는 억울했습니다. 그동안 내가 모시고 살았잖아. 엄마 아빠가 원해서 내 이름으로 해둔 거야. 서로의 말은 맞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부모가 그 의도를 생전에 직접 말하지 않았다는 점이죠. 그 한마디의 부재가 형제를 원수로 만들었습니다. 많은 부모들이 유언장이라는 단어의 부담을 느낍니다. 그건 부자들이나 하는 거지. 그거 쓰면 죽을 날만 기다리는 것 같잖아. 이렇게 생각하면서 회피합니다. 그러나 유언장이 꼭 돈을 나누기 위한 문서만은 아닙니다. 그건 부모의 생각을 명확히 기록한 대화이기도 합니다. 이건 누구에게 주겠다는 뜻보다 왜 그렇게 하려는지를 적는 게 진짜 중요한 부분이죠. 한 상담사에 따르면 유언장에 이유와 감정을 함께 적은 가정은 그렇지 않은 가정보다 상속 다툼이 70% 이상 줄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재산보다 부모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아무 말 없이 떠난 부모의 경우는 다릅니다. 남은 자식들은 끝없이 해석합니다. 엄마가 나를 덜 사랑했나? 아버지가 형만 믿었던 건가? 왜 나는 아무것도 몰랐을까? 그렇게 진실의 공백을 상상으로 메우다 보면 서로를 향한 불신이 커지고 그 불신은 결국 적유로 변합니다. 부모의 한마디가 없다는 건 자식들에게는 마음속에서 끝없이 싸움을 반복하게 만드는 저주 같은 공백입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부모의 재산 이야기가 여전히 금기처럼 여겨집니다. 돈 이야기를 자식한테 꺼내면 욕심 부린다고 욕먹을 거야. 이 두려움 때문에 부모는 말을 아끼고 자식은 모른 척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모른 척이 진짜 몰라야 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감당할 수 없는 오해를 낳는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살아계실 때 정리하지 않은 일은 돌아가신 뒤 반드시 누군가의 손에 의해 법정으로 끌려갑니다. 그때는 이미 가족이 아니죠. 판사와 변호사, 그리고 돈의 숫자만 남게 됩니다. 한 60대 여성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오빠와 상속 문제로 법정 싸움을 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살아계실 땐 오빠를 늘 챙기셨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래, 오빠가 더 힘드니까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겼어요. 그런데 돌아가시고 나니 집도, 땅도, 통장도 전부 오빠 이름이더라고요. 그 순간 그동안 참았던 모든 게 무너졌어요. 그녀는 울면서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돈 때문이 아니라 엄마가 나한테 왜 한마디도 안 했는지가 더 슬펐어요. 결국 싸움의 본질은 침묵이 만든 상처였습니다. 부모의 침묵은 때로 선의였지만 그 선의는 자식들에게는 불공평한 유산으로 남습니다. 그래서 현명한 부모는 돈보다 대화를 남긴다고 합니다. 나는 너희 모두를 사랑하지만 각자의 상황이 다르니까 이렇게 하겠다. 이건 누구의 잘잘못이 아니라 내가 평생 너희를 지켜본 결과다. 이 한마디가 있으면 자식들은 분노 대신 이해를 합니다. 부모가 죽고 난 후의 싸움은 사실 돈 싸움이 아니라 대화의 부재로 인한 오해 싸움입니다. 그 대화 한마디가 없었기에 자식들은 각자의 상처 속에서 서로를 적으로 만들고 끝내 가족을 잃는 겁니다. 결국 중요한 건 부모가 침묵하지 않는 용기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상속 싸움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부모가 나누지 않아서가 아니라 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식들이 부모의 진심을 들을 기회를 잃었기 때문입니다. 한 유언 전문 변호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언은 재산 분배의 문서가 아니라 마지막 대화의 기록이다. 이 말처럼 진짜 상속은 돈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이해시켜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돈 때문에 형제끼리 싸웠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돈이 아닙니다. 돈은 단지 마지막 불씨였을 뿐. 그 불씨 아래에는 오래된 감정의 불평등과 억눌린 서운함이 숨어 있었습니다. 부모가 떠난 뒤 상속 문제로 형제들이 모이는 자리는 마치 오랜 세월 억눌러왔던 마음의 응어리를 한꺼번에 터뜨리는 심리적 전쟁터가 됩니다. 서울의 한 심리상담소에서는 상속 후 가족 갈등 상담이 폭발적으로 늘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분석해보면 놀랍도록 단순합니다. 부모라는 완충제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살아있을 때는 서로 불만이 있어도
그래도 엄마 때문에 참고 보자. 아버지 얼굴 봐서라도 참자. 이런 식으로 최소한의 선이 지켜졌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세상을 떠나는 순간 그 선이 사라집니다. 이제 남은 건 진짜 감정뿐이죠. 어느 60대 남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니까 형제들이 다 낯설더라. 그동안 우리를 이어준 게 가족이 아니라 부모님이었단 걸 그제야 알았어. 그의 말처럼 부모의 존재는 단순한 혈육의 중심이 아니라 형제 사이의 감정적 연결고리였습니다. 그 끈이 끊어지는 순간 오랫동안 묻혀있던 상처들이 고개를 듭니다. 상속 과정에서 벌어지는 감정의 흐름은 마치 장례가 끝난 직후부터 시작되는 슬픔의 뒤안길과 닮았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위로합니다. 우리 이제라도 잘 지내자. 엄마 마음 잊지 말자. 하지만 며칠이 지나고 상속 이야기가 나오면 그때부터 어조가 달라집니다. 엄마가 내 이름으로 해뒀던 통장은 어떻게 할 거야? 그건 원래 형이 관리하던 거잖아. 아니, 그건 우리 몫이야. 이런 대화가 반복되면서 서로의 얼굴에서 형제 대신 이해관계자의 표정이 자리 잡습니다. 심리학적으로 보면 상속 갈등은 감정의 퇴행 현상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즉, 성인이 되어 있던 형제들이 어릴 적 경쟁하던 시절의 감정으로 되돌아가는 겁니다. 엄마는 늘 형만 예뻐했잖아. 동생은 늘 봐줬잖아. 나는 항상 눈치 보며 컸어. 그렇게 어린 시절의 상처들이 상속이라는 계기를 통해 다시 터져나오고 그 순간부터 형제관계는 별표 재산의 문제가 아닌 사랑의 복수전 별표로 변합니다. 한 가족의 사례를 들어볼까요? 세 자매 중 큰언니는 평생 부모님을 모셨습니다. 둘째는 결혼 후 지방으로 이사했고 막내는 외국으로 나가 살았죠.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 남은 집 한 채를 두고 자매들은 처음으로 심하게 다투게 됩니다. 큰언니는 말했습니다. 내가 부모님 모시면서 병원비, 생활비 다 냈잖아. 그럼 집이라도 내 명의로 해야 공평하지. 막내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그건 언니가 선택한 거잖아. 우리 보고 부모님 모시지 말라고 한 적도 없잖아. 그 말 한마디가 불을 지폈습니다. 그 후 세 자매는 서로 연락을 끊었습니다. 10년이 지난 지금도 명절에도 만나지 않습니다. 큰언니는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돈이 아니라 동생들의 말 한마디가 더 서운했어요. 고생했다는 말 하나면 됐는데 그 말을 안 하더라고요. 그녀의 말은 곧 상속 싸움의 핵심을 말해줍니다. 사람들은 돈 때문에 싸우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존중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싸우는 것입니다. 상속 이후 형제 관계가 끊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감정의 미해결입니다. 서로 쌓인 오해와 서운함을 푸는 대화가 없으니 그 감정은 그대로 응어리로 남습니다. 돈 때문에 마음 상했다는 말은 결국 사랑받고 싶었는데 끝내 인정받지 못했다는 뜻이기도 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상속 이후엔 형제도 남이더라. 피보다 진한 건 돈이 아니라 서운함이더라. 그런데 더 안타까운 건 한번 끊어진 형제 관계는 좀처럼 회복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가족 관계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상속 문제로 갈라진 형제는 90% 이상이 평생 화해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돈을 나눈 건 끝난 일이지만 감정을 나누지 못한 건 계속되는 일이기 때문이죠. 형제 중 한 명이 용기를 내어 연락을 해도 이미 마음속의 신뢰는 깨져 있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말이 필요해? 그때 나한테 했던 말 잊었어? 그 한마디로 다시 문이 닫힙니다. 한 50대 여성은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엄마 제사 때 동생이랑 눈도 못 마주쳤어요. 그날 이후로 연락도 안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미워하면서도 그리워요. 이 감정은 이중 상실감이라고 불립니다. 부모를 잃은 슬픔 위에 형제를 잃은 상실이 덧씌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상속 싸움의 상처는 재산을 잃은 고통보다 훨씬 오래 갑니다. 한정신과 의사는 말했습니다. 형제 간 상속 분쟁은
가족 내 애착의 붕괴를 의미한다. 이건 단순한 다툼이 아니라 심리적 관계의 해체다. 결국 상속 싸움의 진짜 피해자는 돈을 적게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을 잃은 사람입니다. 형제를 잃고, 관계를 잃고, 추억을 잃은 사람 말이죠. 상속은 결국 부모가 물려준 재산이 아니라 부모가 남긴 감정의 유산입니다. 그 유산이 따뜻했는지 혹은 차가웠는지가 그 가족의 마지막을 결정짓습니다. 부모가 남긴 말 한마디, 형제가 지킨 약속 하나, 그 사소한 진심이 남은 인생을 바꾸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사회가 달라져야 합니다. 상속 이야기는 불편한 것이라는 인식을 버리고 가족을 지키기 위한 대화로 바꿔야 합니다. 상속을 준비하는 건 돈을 나누는 게 아니라 마음을 나누는 용기를 가지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형제 사이가 멀어지는 건 단순히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생의 흐름이 달라지면서 서로가 처한 현실의 무게가 다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젊을 땐 부모 아래서 함께 자라며 같은 환경을 공유했지만 나이가 들수록 각자의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누구는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을 살고 누구는 여전히 불안한 생계를 꾸립니다. 또 누구는 가족 중심으로 살고 누구는 홀로 지내며 자유를 느낍니다. 이렇게 삶의 방향과 가치관이 달라지면 대화의 주제조차 달라지고 말 한마디에도 괜한 거리감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형이 오랜만에 만나 요즘 여행도 좀 다녀라. 인생 한 번뿐인데 즐겨야지라고 말하면 생계를 위해 하루하루를 버티는 동생 입장에서는 그 말이 가볍게 들립니다. 반대로 동생이 형은 돈이 많으니까 그렇지. 나는 하루 벌어 하루 사는데 무슨 여행이냐고 대꾸하면 형은 괜히 말 꺼냈다 싶어 대화가 끊기죠. 결국 그날의 만남은 어색하게 끝나고 다음 약속은 다시 잡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사소한 대화에 단절이 쌓여 어느 순간 굳이 연락할 필요가 없는 사람으로 변해버립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형제 사이의 역할 변화입니다. 젊을 때는 서로 의지하며 자라지만 나이가 들면 각자 인생의 무게가 생깁니다. 부모가 돌아가신 뒤 누가 제사를 준비할지, 병원비를 누가 부담할지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이 갈등의 씨앗이 되곤 합니다. 특히 한쪽이 경제적으로나 정서적으로 더 많이 부담을 지면 그 관계는 오래 버티기 어렵습니다. 내가 다 챙겼는데 고맙다는 말 한마디도 없다는 섭섭함이 생기고 그 감정이 풀리지 않은 채 세월이 흘러가 버립니다. 실제 한 60대 여성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녀는 평생 동생 셋을 위해 희생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도 명절마다 제사 준비를 하고 조카 결혼식에도 빠짐없이 선물을 챙겼죠. 하지만 정작 자신이 아플 때 동생들은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느낀 허무함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 이후 그녀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내가 가족이라 생각했지만 사실은 나 혼자만 가족이었구나. 그리고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 결심 뒤엔 분노보다 지친 마음이 더 컸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형제 사이의 단절은 대부분 싸움이 아니라 침묵으로 끝납니다. 격한 말다툼보다 이제 더 이상 기대하지 않겠다는 마음이 훨씬 더 조용하고 깊게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한 번 멀어진 형제는 다시 가까워지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서로가 가진 기억의 무게가 다르기 때문이죠. 한쪽은 나는 늘 챙겼다고 생각하고 다른 한쪽은 그건 내가 좋아서 한 거잖아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각자의 진심이 서로에게 닿지 못한 채 오해만 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형제 관계가 멀어지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나이 들수록 더 끈끈해지는 형제들도 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기대하지 않기입니다. 형제에게서 도움을 받거나 인정받으려는 마음을 내려놓으면 관계는 훨씬 가벼워집니다. 어떤 남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동생은 평생 자기만 생각하는 놈이에요. 근데 이제는 그냥 그러려니 해요. 그 사람 성격 바뀔 일 없잖아요. 그래서 기대 안 해요. 그랬더니 싸울 일도 없더라고요. 이 말 속에는 체념이 아니라 관계를 지키기 위한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결국 형제라는 관계도 같이 자란 인연이지 영원히 같은 길을 걷는 운명은 아니다라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어릴 때는 피 한 방울 섞였다는 이유만으로 끈끈했지만 나이가 들면 그 피보다 중요한 건 마음의 방향입니다. 서로의 인생이 너무 달라졌다면 억지로 붙잡을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서로의 인생을 존중하자는 마음만 남기면 충분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도 형제인데, 피를 나눈 가족인데, 그래도 연락은 해야 하지 않나요?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의무감으로 연락하느냐, 진심으로 하고 싶어서 연락하느냐의 차이입니다. 억지로 이어가는 관계는 결국 피로를 낳습니다. 차라리 진심이 닿지 않는 관계라면 잠시 멀어져도 괜찮습니다. 언젠가 마음이 다시 움직이면 그때 자연스럽게 연락하게 될 테니까요. 세월이 흐르며 형제 관계는 가족에서 친구로, 친구에서 타인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꼭 슬픈 일은 아닙니다. 인생의 어느 시기엔 함께하고 어느 시기엔 각자의 길을 가는 것, 그것도 자연스러운 인연의 형태입니다. 중요한 건 미련이 아니라 감사로 마무리하는 겁니다. 그래도 함께한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다는 마음으로 관계의 마지막을 품위 있게 남기는 것이죠. 결국 형제란 가까워도 멀고 멀어도 완전히 끊을 수 없는 인연입니다. 다만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그 인연의 무게를 조절할 줄 알아야 합니다. 마음이 힘들면 거리를 두고 여유가 생기면 다시 다가가고 그 흐름 속에서 서로의 인생을 존중하며 사는 것이 가장 성숙한 가족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우리가 어릴 적처럼 모든 걸 함께할 수 없지만 서로의 행복을 멀리서라도 진심으로 빌어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을까요? 언젠가 나이 들어 세상을 돌아볼 때 그때 미워했지만 그래도 내 형제였지 하고 미소 지을 수 있다면 그 관계는 이미 완성된 인연일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시청자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혹시 지금 연락이 끊긴 형제가 있나요? 한동안 연락하지 못한 이유가 서운함이라면 그 마음을 한 번쯤 내려놓고 그 사람도 나름대로 잘 살고 있겠지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한순간의 마음 변화가 멀어진 관계에 다시 온기를 불어넣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피를 나눈 인연이라서가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진 인연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나를 지키는 선 안에서 따뜻함을 건넬 줄 아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결국 후회 없는 관계의 마지막 모습일 테니까요. 형제 사이의 거리 두기가 필요한 순간은 단순히 감정이 상했을 때가 아닙니다. 오히려 서로의 삶을 존중하기 위해 그리고 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거리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가족 관계를 끊을 수 없는 인연이라 말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그 끈이 너무 질겨서 오히려 서로를 상처 입히기도 합니다. 피를 나눈 관계라는 이유로 계속 참다 보면 어느새 내 마음이 완전히 닳아버리죠. 그래서 거리를 둔다는 건 단절이 아니라 관계를 지키는 또 다른 방법일지도 모릅니다. 예를 들어보죠. 한 50대 남성은 매달 동생의 빚을 대신 갚아주며 살았습니다. 처음엔 도와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족인데 내가 좀 희생하면 되지. 하지만 그게 몇 년이 지나도 끝이 나질 않았습니다. 동생은 미안하다는 말보다 이번만 더 도와줘라는 말을 더 자주 했습니다. 결국 형은 자신의 노후 자금까지 쓰게 됐고 그제야 정신이 들었습니다. 동생을 돕는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동생의 의존을 키워준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연락을 끊었습니다. 처음엔 죄책감이 밀려왔지만 시간이 지나자 마음이 훨씬 편해졌다고 합니다. 동생을 버린 게 아니라 나를 지킨 거였어요. 그 말에는 가족에게조차 지켜야 할 선이 있다는 깨달음이 담겨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한 여성은 평생 동안 언니의 그늘 아래에서 살았습니다. 언니는 늘 조언을 가장한 간섭을 했죠. 그런 남자 만나지 마라. 그런 직장은 내가 감당 못해. 아이 교육은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처음엔 언니의 말이 사랑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말들은 그녀의 삶을 옥죄는 족쇄가 됐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언니의 인생이 아니라 내 인생을 살겠다. 그날 이후 언니와 연락을 끊었고 처음엔 가슴이 너무 아팠지만 몇 달이 지나자 비로소 숨을 쉴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언니가 나를 사랑한 건 알지만 그 사랑이 나를 지치게 만들었어요. 그녀의 말은 가족 관계의 본질을 보여줍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상대를 통제하려 들면 결국 둘 다 불행해집니다. 이렇듯 형제간에도 거리를 둬야 하는 시점이 존재합니다. 그것은 다툼이 아니라 존중의 시작입니다. 서로의 인생을 침범하지 않고 각자의 방식으로 살아가도록 허락하는 것. 그것이 성숙한 관계의 모습입니다.
어릴 때처럼 늘 붙어 있을 수는 없습니다. 이제는 각자가 살아온 세월과 상처가 다르니까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같이 있는 것보다 떨어져 있는 게 더 평화로운 관계가 됩니다. 거리 두기가 필요한 순간은 또 이런 경우입니다. 가족의 불평, 비교, 비난이 계속 반복될 때, 형제의 말이 내 자존감을 무너뜨릴 때, 혹은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가 일방적일 때, 이럴 땐 이 사람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나를 지키기 위해서 멀어지는 겁니다. 가족에게조차 내 감정을 보호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 늦게 깨닫곤 하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형제인데 나 혼자 멀어지는 게 너무 이기적인 것 같아요. 하지만 관계에는 이기적인 거리가 아니라 필요한 거리가 있습니다. 가까워야만 사랑이 아닙니다. 오히려 적당한 거리를 둘 때 오랜 시간 건강하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매일 통화하지 않아도, 명절마다 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서로가 잘 살아가고 있다는 걸 알고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족입니다. 실제로 형제와 거리를 둔 사람들 중 많은 이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엔 외로웠는데 시간이 지나자 평온해졌어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가족 안에서도 늘 참는 역할을 맡았던 자신을 이제는 보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십 년간의 감정 노동이 사라지고 비로소 자기 자신을 돌볼 여유가 생기죠. 그리고 그런 여유가 생기면 오히려 관계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도 힘들었겠구나. 나도 너무 기대가 컸구나. 이런 이해가 생기면 그때는 다시 마음이 열릴 수도 있습니다. 결국 형제간 거리 두기의 본질은 별표 끊기 위함이 아니라 더 나은 관계를 위한 재정비 별표입니다. 오래된 나무의 가지를 쳐내듯 썩은 감정들을 정리하고 새로운 관계의 틀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그 안에는 미움보다 성찰이, 분노보다 용서가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관계를 포기하라는 건 아닙니다. 다만 자신이 너무 아플 때는 잠시 멀어져도 된다는 겁니다. 연락하지 않는다고 해서 사랑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랑하니까 서로를 망가뜨리기 전에 잠시 멀어지는 겁니다. 이처럼 형제 관계에서도 거리 두기는 이기심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인간관계의 본질은 결국 에너지의 교환이기 때문이죠. 한쪽이 늘 주기만 하고 다른 한쪽이 받기만 하면 관계는 금세 기울어집니다. 서로가 자신의 삶을 책임지고 필요한 만큼만 마음을 나눌 때 그 관계는 오래갑니다. 나이 들어 형제와의 관계를 유지하려면 가까운 거리보다 건강한 거리를 선택해야 합니다. 때로는 한 발 물러서야 진심이 보이고 침묵해야 이해가 깊어집니다. 피를 나눈 형제라 해도 인생의 궤적은 다릅니다. 그 다름을 억지로 맞추려 하기보다 그냥 인정하는 게 가장 현명한 사랑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언젠가 시간이 흘러 문득 그 형제의 이름이 떠오를 때가 올 겁니다. 그때 미움이 아닌 미소로 그를 떠올릴 수 있다면 당신은 이미 그 관계에서 완전한 평화를 얻은 겁니다. 형제 관계를 회복하고 싶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신의 마음부터 정리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형제가 먼저 사과해야 해.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변하지 않아도 내 마음이 먼저 준비되어야 변화가 가능합니다. 한 50대 남성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는 20년 넘게 형과 연락이 끊긴 상태였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이후 형제간 재산 분쟁이 있었고 그 일로 서로를 원수처럼 여기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는 깨달았습니다. 형을 바꾸는 건 내 힘으로 안 된다. 다만 내가 마음을 열 수는 있다. 그날부터 그는 형에 대한 분노와 서운함을 하나씩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쉽지 않았습니다. 울면서 지난 일을 떠올리기도 했고 괜히 마음이 복잡해 하루 종일 아무 일도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한 가지 원칙을 세웠습니다. 나는 내 마음을 먼저 풀고 연락은 그 다음이다. 다음 단계는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노력입니다. 많은 사람이 오해를 기반으로 마음을 닫고 살아갑니다. 형은 항상 나만 생각했다. 동생은 내 고생을 몰라준다. 이런 생각이 계속 쌓이면 아무리 연락을 시도해도 관계는 풀리지 않습니다. 한 60대 여성은 이렇게 회복했습니다. 오랜 기간 언니와 연락을 끊고 살았지만 어느 날 문득 언니의 삶을 이해하려고 마음먹었습니다.
언니도 자기 방식대로 힘들게 살아왔겠지. 그 마음을 가진 뒤 그녀는 조심스럽게 언니에게 문자 한 통을 보냈습니다. 오랜만이야. 잘 지내지? 그 짧은 문자가 오랜 냉랭했던 관계의 문을 조금씩 열었습니다. 처음에는 답이 바로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몇 주 뒤 언니가 조심스럽게 전화했고 둘은 서서히 대화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회복 과정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작은 행동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큰 사과나 오래된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려고 하면 부담이 너무 커서 실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작은 대화, 짧은 안부, 짧은 감사 인사 이런 사소한 것들이 회복의 씨앗이 됩니다. 예를 들어 한 55세 남성은 오랜 기간 떨어져 있던 동생에게 생일 축하 문자 한 통을 보냈습니다. 생일 축하해. 건강히 잘 지내길 바라. 이 단순한 메시지가 동생에게 큰 감동이 되었고 이후 서로 안부를 주고받으며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행동이 큰 변화를 만든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전략은 과거의 잘못보다 현재의 마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상처를 들춰내며 대화를 시작하려 하지만 그건 관계 회복의 걸림돌이 됩니다. 그때 내가 이랬잖아. 그래서 나는 상처받았어. 이 말은 상대방의 방어를 불러오고 감정을 다시 상하게 합니다. 반대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지난 일은 다 잊고 싶어. 지금 우리 잘 지내고 싶어. 이 말은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관계 회복의 문을 열어줍니다. 많은 상담 사례에서 회복된 형제들은 과거 이야기를 최소화하고 현재와 앞으로의 관계에 초점을 맞춘 경우가 많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회복 과정에서 중요한 건 기대치를 낮추는 것입니다. 형제 관계를 완벽하게 회복하려고 하면 현실과의 간극 때문에 또다시 상처를 받기 쉽습니다. 모든 게 예전처럼 돌아올 거야 라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회복은 완벽한 화해가 아니라 서로를 인정하고 각자의 삶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한 65세 여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동생과 나는 예전처럼 붙어 다니진 못해요. 하지만 서로의 안부를 주고받을 수 있고 가끔 커피 한 잔 마실 정도로 괜찮아요.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 말 속에는 나이 들어 깨닫게 되는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형제 관계의 회복은 반드시 예전과 똑같이 돌아가는 게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최소한 존중할 수 있는 거리와 방식을 찾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정리하면 형제 관계를 회복하려면 다음 4가지가 핵심입니다. 자신의 마음 정리, 분노, 서운함, 미움을 내려놓고 준비한다. 상대방을 이해, 상대의 입장에서 상황과 마음을 생각한다. 작은 행동부터 시작, 문자, 짧은 안부, 감사 인사 등 작은 시도로 관계를 열어간다. 과거보다 현재와 미래에 집중, 예전 일에 집착하지 않고 서로 존중하며 적절한 거리를 유지한다. 이 과정을 통해 오랜 시간 끊겼던 형제 관계도 회복될 수 있습니다. 완벽한 화해가 아니더라도 서로를 향한 마음의 문을 조금씩 열어놓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변화가 됩니다. 형제 관계를 회복하고 싶어도 많은 사람들이 무심코 저지르는 실수들이 있습니다. 이 실수들은 처음에는 사소해 보이지만 관계를 회복하려던 노력마저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가장 흔한 실수 중 하나는 과거의 상처를 한꺼번에 풀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복을 시도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동안 내가 했던 행동 때문에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알아. 왜 나만 희생하게 만든 거야? 이런 말은 정당한 감정 표현처럼 보이지만 사실 상대방에게는 방어심만 자극합니다. 결국 상대는 다시 마음을 닫고 오히려 관계가 더 멀어집니다. 상담 사례에서도 과거를 들추며 대화를 시작한 가족들은 대부분 첫 만남에서 감정 싸움으로 끝났습니다. 오히려 작게라도 긍정적인 시작을 한 뒤 시간을 두고 천천히 과거를 이야기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두 번째 함정은 너무 많은 기대를 걸고 접근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오랜 시간 연락이 끊겼던 형제에게 마음속에 이상적인 모습을 그립니다. 형제라면 반드시 이해해 줄 거야. 이제 화해하면 모든 게 예전처럼 될 거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서로가 살아온 시간과 상처가 다르기 때문에 기대치가 높으면 실망도 커집니다.
한 60대 여성은 동생과 화해를 시도하며 마음속에 너무 큰 기대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연락을 했지만 동생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왜 이렇게 대화가 어렵지? 결국 그녀는 심리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고 회복 시도 자체를 잠시 멈추게 되었습니다. 이 사례가 보여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회복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상대가 마음을 받아주지 않아도 내가 먼저 마음을 열고 존중하는 것 자체가 이미 회복의 시작입니다. 세 번째 함정은 별표 자존감을 무시하고 희생만 하는 것 별표입니다. 형제 관계를 회복하려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무리하게 낮춥니다. 내가 먼저 사과해야지. 내가 먼저 다가가야지. 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합니다. 자신을 희생하며 접근하면 관계 회복은 잠시 가능해도 지속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이 그 선을 당연하게 여기면서 반복적인 상처를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한 상담 사례에서는 한 남성이 10년간 연락이 끊겼던 동생에게 먼저 다가가 계속 사과했습니다. 그러나 동생은 사과만 받고 변화하지 않았고 결국 남성은 다시 지친 상태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이 사례가 말해주는 핵심은 회복은 자존감을 지킨 상태에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너지면서까지 다가가면 관계는 금세 반복적인 상처의 구조로 돌아옵니다. 네 번째 함정은 타인의 개입을 너무 믿는 것입니다. 부모님이나 친척, 심지어 친구를 통해 화해를 중재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삼촌이 대신 이야기해달래. 엄마가 동생한테 말해주면 될 거야. 하지만 이런 방식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는 중재자를 통해 오는 메시지에 방어적이 됩니다.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무슨 말을 해. 결국 마음의 문은 여전히 닫히고 직접적인 소통의 기회는 줄어듭니다. 실제 한 가족 상담 사례에서는 형과 동생이 부모님을 통해 화해를 시도했지만 중재자의 말 때문에 오히려 서로의 오해가 깊어졌습니다. 결국 상담사가 직접 두 사람을 만나 자신의 마음을 직접 표현하는 것만이 해결의 시작임을 알려주어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큰 함정은 시간이 모든 걸 해결해 줄 거라 믿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서로 마음이 풀리겠지. 하지만 시간만으로는 상처가 치유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나며 기억과 오해가 쌓이면서 마음의 벽이 점점 더 두꺼워집니다. 한 70대 남성은 30년간 연락이 끊겼던 동생을 기다리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동생은 변하지 않았고 결국 서로 마음속에 깊은 골이 남았습니다. 시간은 치료제가 아니라 감정을 방치하는 장치가 될 수도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함정을 피하고 형제 관계를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작게 시작하라. 문자 한 통, 안부 전화, 감사 인사처럼 사소한 행동부터 시작한다. 기대치를 낮춰라. 상대방의 반응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나오지 않아도 괜찮다는 마음을 가진다. 자존감을 지켜라. 무리하게 자신을 낮추거나 희생하지 않는다. 직접 대화하라. 중재자에 의존하지 않고 내 마음을 직접 전달한다. 시간만 믿지 말라.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상황을 기다리는 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 이 5가지 원칙을 지키면 과거의 상처로부터 벗어나 형제 관계를 회복할 가능성을 훨씬 높일 수 있습니다. 형제 관계를 회복하고 싶어도 많은 사람들이 무심코 저지르는 실수들이 있습니다. 이 실수들은 처음에는 사소해 보이지만 관계를 회복하려던 노력마저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가장 흔한 실수 중 하나는 별표, 과거의 상처를 한꺼번에 풀려고 하는 것 별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복을 시도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동안 내가 했던 행동 때문에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알아. 왜 나만 희생하게 만든 거야? 이런 말은 정당한 감정 표현처럼 보이지만 사실 상대방에게는 방어심만 자극합니다. 결국 상대는 다시 마음을 닫고 오히려 관계가 더 멀어집니다. 상담 사례에서도 과거를 들추며 대화를 시작한 가족들은 대부분 첫 만남에서 감정 싸움으로 끝났습니다. 오히려 작게라도 긍정적인 시작을 한 뒤 시간을 두고 천천히 과거를 이야기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두 번째 함정은 너무 많은 기대를 걸고 접근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오랜 시간 연락이 끊겼던 형제에게 마음속에 이상적인 모습을 그립니다. 형제라면 반드시 이해해 줄 거야. 이제 화해하면 모든 게 예전처럼 될 거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서로가 살아온 시간과 상처가 다르기 때문에 기대치가 높으면 실망도 커집니다. 한 60대 여성은 동생과 화해를 시도하며 마음속에 너무 큰 기대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연락을 했지만 동생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왜 이렇게 대화가 어렵지? 결국 그녀는 심리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고 회복 시도 자체를 잠시 멈추게 되었습니다. 이 사례가 보여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회복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상대가 마음을 받아주지 않아도 내가 먼저 마음을 열고 존중하는 것 자체가 이미 회복의 시작입니다. 세 번째 함정은 자존감을 무시하고 희생만 하는 것입니다. 형제 관계를 회복하려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무리하게 낮춥니다. 내가 먼저 사과해야지. 내가 먼저 다가가야지. 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합니다. 자신을 희생하며 접근하면 관계 회복은 잠시 가능해도 지속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이 그 선을 당연하게 여기면서 반복적인 상처를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한 상담 사례에서는 한 남성이 10년간 연락이 끊겼던 동생에게 먼저 다가가 계속 사과했습니다. 그러나 동생은 사과만 받고 변화하지 않았고 결국 남성은 다시 지친 상태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이 사례가 말해주는 핵심은 회복은 자존감을 지킨 상태에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너지면서까지 다가가면 관계는 금세 반복적인 상처의 구조로 돌아옵니다. 네 번째 함정은 타인의 개입을 너무 믿는 것입니다. 부모님이나 친척, 심지어 친구를 통해 화해를 중재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삼촌이 대신 이야기해달래. 엄마가 동생한테 말해주면 될 거야. 하지만 이런 방식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는 중재자를 통해 오는 메시지에 방어적이 됩니다.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무슨 말을 해. 결국 마음의 문은 여전히 닫히고 직접적인 소통의 기회는 줄어듭니다. 실제 한 가족 상담 사례에서는 형과 동생이 부모님을 통해 화해를 시도했지만 중재자의 말 때문에 오히려 서로의 오해가 깊어졌습니다. 결국 상담사가 직접 두 사람을 만나 자신의 마음을 직접 표현하는 것만이 해결의 시작임을 알려주어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큰 함정은 시간이 모든 걸 해결해 줄 거라 믿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서로 마음이 풀리겠지. 하지만 시간만으로는 상처가 치유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나며 기억과 오해가 쌓이면서 마음의 벽이 점점 더 두꺼워집니다. 한 70대 남성은 30년간 연락이 끊겼던 동생을 기다리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동생은 변하지 않았고 결국 서로 마음속에 깊은 골이 남았습니다. 시간은 치료제가 아니라 감정을 방치하는 장치가 될 수도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함정을 피하고 형제 관계를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작게 시작하라. 문자 한 통, 안부 전화, 감사 인사처럼 사소한 행동부터 시작한다. 기대치를 낮춰라. 상대방의 반응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나오지 않아도 괜찮다는 마음을 가진다. 자존감을 지켜라. 무리하게 자신을 낮추거나 희생하지 않는다. 직접 대화하라. 중재자에 의존하지 않고 내 마음을 직접 전달한다. 시간만 믿지 말라.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상황을 기다리는 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 이 5가지 원칙을 지키면 과거의 상처로부터 벗어나 형제 관계를 회복할 가능성을 훨씬 높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 한켠이 무겁게 느껴지셨나요? 부모 재산으로 인해 또는 오해와 서운함 때문에 가까운 가족과 마음이 멀어지는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흔하고 또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상처 그 자체가 아니라 우리가 그 상처를 어떻게 마주하느냐입니다. 형제와 자녀, 가족이라는 이름 안에는 늘 기대와 실망이 함께 존재합니다. 때로는 그 기대 때문에 다치고 때로는 서운함 때문에 멀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잊지 마세요. 서로가 다른 인생을 살아왔기에
때로는 이해할 수 없고, 때로는 용서하기 어려운 순간이 생길 수 있다는 사실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마음을 조금이라도 열고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며 작은 배려를 보내는 것입니다. 실제 수많은 사례를 보면 오랜 시간 연락이 끊겼던 형제도 작은 메시지 한 통, 안부 전화 한 번으로 서로의 마음의 문을 다시 열 수 있었습니다. 큰 사과나 완벽한 화해가 아니더라도 서로를 향한 작은 이해와 인정, 그리고 진심 어린 한마디가 오랫동안 멀어져 있던 관계를 다시 잇는 다리가 되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가족이라는 이름은 단순히 피를 나눈 관계가 아닙니다. 서로의 삶을 존중하고 때로는 거리를 두면서도 마음 한편에 따뜻함을 남길 수 있을 때 그 관계는 비로소 성숙해집니다. 멀어진 관계가 다시 가까워질 수도 있고 혹은 각자의 자리에서 서로를 응원하는 새로운 형태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혹시 마음속에 남아있는 서운함이나 분노가 떠올랐더라도 그 감정을 그대로 안고 가기보다는 그래도 우리가 함께한 시간, 서로를 향한 마음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마음 한 조각이 언젠가 가족과의 관계를 회복하거나 적어도 마음의 평화를 찾는 길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가족 사이에서 상처받는 일은 피할 수 없지만 상처로 관계를 끝내지 말고 작은 배려와 이해로 마음을 열어두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것이 결국 우리 자신을 지키면서 가족이라는 인연을 더 오래 따뜻하게 이어가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가족은 때로 멀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존재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이 존재하며 그 마음을 발견하고 조금씩 다가가는 것이 어느 순간 지난 상처보다 훨씬 더 큰 감동과 평화를 안겨줄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보면서 마음속 깊이 있는 가족에게 작은 손길을 보내고 서로의 삶을 조금 더 이해하는 시간을 가지셨길 바랍니다. 멀어졌던 마음도 이해와 배려로 다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가족이라는 이름은 멀어져도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다리이며 상처 속에서도 여전히 따뜻한 감정을 담을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 다리를 놓는 건 결국 우리 각자의 선택이고 오늘 그 선택을 시작하는 작은 마음이 내일의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을 겁니다.